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전 산업에 대해서 신규 뉴스들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찬찬히 리포트랑 뉴스랑 시간별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 일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4월 5일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미국 정부 한국 수력 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자, 예전에 우리 웨스팅하우스하고 협력하는 것들, 사실 우리 원전 업계에서 한국형 원전이 있죠. 한국형 원전을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좀 독자 모델이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들으면은 조금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먼저 허락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정부가 특히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제동을 걸어버리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원전 수출을 하는 거에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은 웨스팅하우스가 해외 수출에 관심이 없었을 때라면은 우리 국내 원전, 아랍 같은 경우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원전을 수출을 할 때도 당시에는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해외에다가 수출하는 게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원전 수출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기술 유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용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정부도 원전 업계도 이런 사실을 조금 인정을 한 상태이긴 할 텐데 수출에 대한 전략을 현실에 맞게 조금 수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동을 걸었다라는 얘기들이 4월 5일에 나왔던 것들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에너지부가 한수원에 수출 신고를 반려를 했고 웨스팅하우스하고 협력을 해라. 이 얘기들은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해서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요청에 수용을 하는 것들이 최선이라고 대화를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인데 미국이랑 한국이랑 조금 이제 원전 수출을 동맹을 한다. 거기에 대한 미국 입장은 사실 웨스팅하우스에 포함이 돼서 같이 수출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독자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 정부에 신고를 했었지만, 반려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4월 5일에 관련된 소식이 있었죠. 한수원이 한국 원전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웨스팅하우스에 협의하지 않는 체코 원전 수출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된다. 과거에 이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한수원은 작년 12월 23일에 미국 에너지부에 한수원 체코 원전 사업 입찰 관련된 정보를 제출을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반려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전 수출을 허가한 국가 중 하나로 원전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활동 개시 3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되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이 체코의 원전을 수출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자, 그 다음 이제 답신에서 여기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 법인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조금 웨스팅하우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려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를 포함을 해서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를 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전달을 받았다라고 하고, 정부에서는 웨스팅하우스하고 조금 협력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좀 하자. 이제 여기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냐, 아니냐,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냐, 약간 이런 논쟁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원전 산업이라는 이 원전 기술이라는 것들이 회사는 이제 법인은 따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술 자체는 이제 정부 기술이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거에서 정부에도 이제 허가를 좀 받아야 됩니다. 통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슈들이 4월 5일에 있었고요. 자, 한수원 원전 수출 미국 제동 보도에 사실무근이다. 이런 얘기들도 동시에 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 제동에 대한 보도, 이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이 보도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을 했는데, 미국 수출 통제 규정에 따른 절차상 수출 통제 신고는 미국 기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다. 이런 의견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중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무근이다. 입찰서를 제출을 했고, 현재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해서 경쟁 입찰 프로세스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시장의 그런 우려들을 좀 불식시키는, 좀, 안정을 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청사진이 좀 불안한 까닭이라고 해가지고 4월 6일에 관련된 소식들이 좀 있었죠. 자, 미국의 자국보호 무역주의가 원전 업계에도 뻗치고 있다. 뭐 한수원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 이런 얘기들. 그런 이제 시장의 불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주가들이 좀 빠지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원전 관련 종목들의 좀 악재성으로 좀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보면은 미국의 한국 원전 수출에 딴지를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2009년에 아랍에다가 바라카 원전 4기 수출을 할 때도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기술 자문료들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 측이랑 합의를 하고 나서야 이제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해 한국전력과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수출의 통제법에 따라 차세대 원전 APR 1400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제출을 했고, 이 자사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한국형 원자로에 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를 수출을 하려면은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한 웨스팅하우스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뭐 크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줄지 기대를 해볼 만한 영국 에너지 안보 및 넷제로부 장관 방한을 하고 원전 협력 강화 등에 대한 논의를 한다. 약간 이런 이제 러브콜은 계속 들어오고는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증시의 원전 관련 종목들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이유들은 이런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으나 글로벌 이제 다국가들이 한국형 원자로 좀 이제 가성비가 있잖아요. 미국형보다는 조금 저렴하고 정치적인 부분들만 좀 없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 너무 강하죠.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들이니까 방어를 한다라고 하니까 원전 협력 강화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이 넷제로부 장관이 방안을 하면서 한국이랑 같이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원전 협력 등 공동 선언문 발표, 한국 원전 수주의 청신호가 들려주고 있다. 공동선언문에 원전이라든가 청정에너지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거 이제 협력을 하겠다. 이런 공동선언문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선언문으로 해당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게 10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장관과 명담을 하고 이 공동선언문을 발표를 했다라고 했죠. 화석원료에서 저탄소 조원으로 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영국의 신규 원전 건설 참여 가능성들을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하는 것들, 뭐 수주를 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는 않고 있는 상태예요. 뭐 수주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보다는 협력하는 것들을 좀 모색을 해보고 좀 강화를 시켜보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영국도 지금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자체에서도 에너지 안보 때문에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탈원전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독일 제외하고는 탈원전을 하지 못하고 다시 친원전으로 유턴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이렇게 한국이랑 원전을 같이 협력을 좀 하자, 모색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은 유럽 전체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 연합 EU의 입장이랑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맥락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럽 중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을 스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은 상태고, 탈원전을 해야 가스를 수출을 하는 게 좀 유리한 그런 지리적인 이점이 좀 있어요. 과거에는 좀 러시아에서 가스를 수입을 해와가지고 유럽에다 가스를 공급해주는 공급자 역할을 좀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러시아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제한이 좀 있는 상태지만 뭐 상한제를 좀 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점점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을 두고 좀 엇갈리고 있는 유럽 입장에서도 EU 회원국 간에 이 집단 때린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좀 진행되고 있으니까 탈원전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좀 멀지만 독일은 탈원전을 좀 고수를 하고 있다. 자, EU 전력 생산의 3분의 1이 원자력이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독일은 탈원전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 핀란드, 체코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친원전 쪽으로 계속 영국 쪽도 그렇고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태다.
지금 프랑스 또한 2035년까지 프랑스는 원전 공급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국가들마다 정치적인 부분들 다 다르기 때문에 프랑스, 독일, 뭐 핀란드, 체코, 다 영국 입장은 다 틀리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원전을 공급하는 공급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원전을 공급하는 공급자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뭐 한때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원전은 우리는 안 쓸 건데 니네는 써라.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탈원전을 할 당시에 그런 뭐 이런 상태에서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맥락은 뭐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탈원전 1년 원전 뭐 중소기업, 중금 기업들 이제 긴 터널 끝이 보인다.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을 좀 재개를 했습니다. 부품 공장 가동률이 0에서 80%로 증가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리고 있죠. 당시에 이제 탈원전을 시작을 할 때는 수주가 거의 없었습니다. 뭐 세계에서 공급하는 그런 수주들도 없었던 상태였는데 일단 한국에서 원자력을 이제 여기 신한울 3, 4호기 뿐만 아니라 조기 수주를 좀 진행을 했던 것들은 좀 있었죠. 작년까지 공장 가동률이 거의 0%였는데 올해는 80% 정도까지 좀 올라섰다. 직원도 3명을 뽑았고 추가 채용도 할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들 영진테크윗 원자력 발전 부품업체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형 기업들 탈원전 국가에너지 정책 방향을 되돌린 지 1년 이제 수주가 조금씩 기준에는 좀 못 미치지만 일감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들은 공장이 그만큼 가동이 되면 수주가 있다라는 얘기들이고 그만큼 실적에 반영시킬 만한 그런 수주들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대 원전 제조기업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수력원자력과 신규 원전인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밑으로 하부 이제 2차, 3차 협력업체들한테 수주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두산과 한수원의 계약 소식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다. 이제 원전 기업들에서 실적이 반영될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미국 정부들이랑 4월 5일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이제 분쟁, 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갈등이 좀 있었는데 이게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수준인 것 같다라는 기사들이 또 4월 16일에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업들이 원전 관련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모멘텀이 됐었다. 이게 불안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불안감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지금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슈에 따른 주가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IP 갈등, 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갈등입니다. 이 기술에 대한 이 원전 수출을 하는 이 기술, 독자 모델이라고 지정을 하고는 있지만 이 기술이 원천적으로 누구한테 있는 것들이냐. 이 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인정을 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것들로 잠정 합의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웨스팅하우스에 뭔가를 좀 주고 난 다음에 합의를 한 것들은 아닐까. 이 설계 지분율 막판에 좀 조율을 한다.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한수원의 독자 기술이다라는 것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죠. 인정하지 않을 거지만 이 한국의 독자 기술이 아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웨스팅하우스를 좀 달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수출을 하는 거에서 수출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줘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뭔가 좀 마무리가 좀 되지 않았을까. 사실상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원천 기술에 대한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일정 비율 인정해주는 대신에 한국형 원전 수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니네 기술이 좀 있다. 그래 인정을 해줄게.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술 수출료를 너네한테 좀 제시를 해줄게, 줄게. 이런 상태로 좀 방향이 좀 매듭을 짚고 있는 상태라고 기사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은 협상이 좀 진행 중인 상태인데 합의가 어느 선에서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다. 자, 체코 원전 사업 수주에 대한 참여를 위해서 미국이 고지한 서류를 좀 반려한 상태였고, 이게 좀 사실상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태죠. 수출 통제 대상인 미국의 원전 기술 해외로 반출할 경우, 한수원이 아닌 사실상 웨스팅하우스의 이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신고 주체로 나서주면, 체코 진출에 걸림돌이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 수출료를 좀 받고 대신 이제 신고를 좀 해주면 체코에 대한 원전 수출도 무리 없이 진행이 좀 될 수 있다. 그리고 한미가 협력하면 경쟁자인 프랑스보다는 유리할 것이다.
자, 프랑스는 원전 수출 이제 대상 기업이라고 했죠. 원전 수출 공급 기업이라고 했죠. 공급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 뭐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있는데 사실상 중국, 러시아는 뭐 진영이 좀 틀리니까 정치적인 부분에서 사실상 뭐 가능성들이 좀 없는 상태고 프랑스가 미국이랑 한국이랑 조금 협력을 해서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인 뭐 한국형 원자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성은 웨스팅하우스가 뭐 그동안 이제 원전 공급한 그런 기업인 만큼 뭐 기술적인 부분들 완성도는 좀 높은 상태고 우리나라 또 이제 가공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뭐 또 이제 상위 모델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보다는 가격도 저렴하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약간 그런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소식들이 좀 나와주면서 우리 원전 기업들이 오늘 사실상 상승하는 모습들도 보여줬고 이제 앞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은 상태인 거라고 판단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 그 전에 우리 4월 13일에 나왔던 리포트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바쁘게 돌아가는 원전 시장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신규 원전 건설 그리고 전력 부분의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가지고 우리 원전은 탄소 중립의 친에너지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죠. 그렇게 확정을 좀 지었죠.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잠재적으로 200기가와트의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산업의 전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 재무부는 신규 원전 추진을 위해 대영 원자력부, 대형 원자력부 신설 등을 발표를 했고 2050년도까지 최대 24기가와트를 확보를 목표로 제시를 했다. 상당히 좀 높은 한 10% 정도 이상이 되는 비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덜란드도 2022년 12월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승인한 이후 2035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후보지를 결정하는 등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코,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뭐 폴란드도 있고 핀란드도 있고 뭐 폴란드도 있고 이제 다국적 다 글로벌 국가들의 원전을 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성비가 높은 그런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서도 원전 건설 운영을 전담할 국영기업을 설립을 좀 촉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지금 이제 민간 기업의 지분을 좀 과반수 이상을 좀 넘겨줬다가 다시 그거를 회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쪽은 원전을 국영회사가 운영을 하는 것들 운영을 하다가 민간 기업에다가 지분을 과반수 이상을 좀 넘겨줬던 상황이었는데 이걸 다시 회수를 하기 위한 절차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슈들이고 자, 이제 또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상 뭐 대장주 원전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발전 설비, 담수 플랜트 원자력 주 단조 건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뭐 등등 뭐 이제 이전에 뭐 이 자회사 부실로 좀 어려움을 겪었었고 뭐 두산 건설 관련돼서 이제 그런 채권단 관리 체제를 좀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해소를 시켰죠. 재무 건전성을 회복을 했고 국내 플랜트 기자재 맏형으로 풍력 소형 원전 수소 그리고 원전 담수 플랜트 그리고 주단조 건설 이런 쪽으로도 다 터빈 쪽 이런 쪽으로도 이제 대형 이제 국내 탑티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내 풍력 산업의 산 증인 4대 성장 산업으로 가스터빈, 수소, 해상 풍력 SMR을 낙점하고 투자를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 뭐 이건 이제 풍력에 대한 부분들, 지메스 가면서 국내 해상 풍력 시장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맺고 이제 누적 공급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데 플랜트 쪽으로 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다. 자, 해상 풍력도 뭐 그렇지만 뭐 신한울 3, 4호기 원전 계약이나 해외 원전 SMR, 가스터빈, 수용 원자력 그리고 다벽면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뭐 수소, 풍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조금 있는 상태죠. 자, 2022년도 PER에 보면은 좀
안타깝게도 이 실적이 당기 순이익이 지배 순이익이 조금 낮게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좀 있었던 상태였는데 당시에는 이제 환율도 높은 상태고 원자재 비용, 철강 그런 비용들도 너무 높았었던 상태에다가 수입을 해와야 되는 그런 달러 가격들도 너무 상당수 올라갔었던 상태. 그리고 이제 두산 밥켓에 대한 주가 연계 스와프 이런 이제 파생 상품 손실이 좀 있었던 상태여가지고 지배주주 순이익이 조금 적자가 좀 났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 조금 낮게 나와서 적자가 좀 났긴 했습니다. 뭐 이 우리 재무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2분기, 뭐 1분기는 당기 순이익이 흑자가 났지만 지배주 순이익이 적자가 좀 나왔고 우리 2분기 같은 경우도 이 주가 연계 스와프 두산 밥kit에 대한 손실이 나와가지고 영업이익은 증가됐으나 당기 순이익 실질적으로는 돈이 적자가 나왔고 3분기는 좀 회복하나 싶었는데 4분기에도 좀 적자가 좀 나왔었던 그런 상태고 1분기에는 그래도 흑자가 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긍정적인 기대감들은 있습니다. 일단 단기 순이익도 계속 회복을 할 거고 지배주 순이익도 회복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니까 약간 이런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이랑 우리 신한울 3, 4호기가 수주를 받으면서 실적이 좀 반영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들 그리고 장기적인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주가는 이런 이슈들,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상당수 올라가고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약간 이런 저항 부근들 18,000원에 대한 저항을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저항을 좀 돌파를 했을 때 추가 상승 흐름들이 좀 보였었던 상태가 좀 있었긴 했으니까 단기적으로 저항 구간을 저는 1차 2만원, 2차 22,500원 이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수급도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조금 더 이제 시간을 여유롭게 보는 그런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미래에 대한 가치들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지금 2만 원대 부근에서 1주당 순이익이 회복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올해 전망치가 720원 1주당 순이익이 720원이라 계산을 하면은 27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7배 수준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고평가가 되어 있는 저평가는 딱히 아니지만 완전히 싼 가격은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고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상승 동력들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2만원 수준에서 또 이제 726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EPS가 900원까지 회복을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22배 수준들. 그렇게 이전에는 뭐 60배, 70배 그 이상도 올라가고 있고 적자가 좀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고평가가 아닌 상태에서 좀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 이런 부분들 고평가가 될 때까지는 조금 공간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국내 원전 탑티어 가장 이제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 등락보다는 이제 상징적인 부분으로서도 같이 함께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2파워. G2파워 같은 경우도 주가가 기대감대. 이거는 시가총액에 조금 소형주이긴 합니다. PER이 지금 300배 수준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조금 고평가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망치가 좀 없는 상태에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는데 정상화가 진행이 되면은 당기순이익이 한 22억에서 한 7억, 5억, 7억이 저점을 찍었으니까 적어도 이제 당기순이익이 이전보다는 좀 개선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22억까지는 좀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34원 수준에서 적정 주가다라고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34원이라고 하면 지금 60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가가 최근에 올라간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저렴한 상태는 아니다. 다만 테마주적인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 등락폭이 꽤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시가총액이 2,500억 원 정도 수준이고 과거에 무상증자를 하기 전에 주가가 16,000원, 18,000원대 올라간 적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 16,000원, 18,000원에서 매물 소화를 어떻게 거치는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권리락이 발생이 됐고 무상증자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주식 수량이 늘어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원금까지 좀 올라왔을 때 차익 실현 매물들 원금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현금 확보 물량들
그런 것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진 파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폭으로 주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곤 건 아닌데, 주가 평가가 지금 나쁘진 않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PER도 15배 수준들이고, 장기적인 전망은 없는 상태이지만, 산업이 좀 성장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실적이 좀 잘 나올 때를 비교를 해가지고 볼 필요는 있겠죠. 지금 현재 수준에 뭐 157원, 158원, 뭐 잘하면은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한 180원 정도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EPS 180억 EPS를 대략적으로 한 1200원 정도로 산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500원으로 산정을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1200원. 그러면 13배 정도 수준들. 그렇게 주가가 높은 편은 아니죠. 저평가 구간에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차익 실현 매물들, 그러니까 상당 부분들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상당 부분들의 매물이 조금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2만원에서 22,500원. 여기 이 부분. 항상 이제 제가 전략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릴 때 여기서 이제 물린 분들이랑 저점에서 충분히 대응을 잡을 수 있었던 이 기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평균 단가가 10주 잡으면 평균 단가가 2만원대. 딱 이제 절반 정도로 딱 보는 거예요. 이 정도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정을 받으면 이걸 틈타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현명한 대응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 정도 올라가는 게 주가 상승 기대 수익률은 한 20% 정도. 이 정도 20% 정도는 되니까 20% 정도를 먹고 내가 빠지고 아래에서 다시 잡을지 이 전략적인 가격들이 한 15,500원, 16,000원 이 부분들이 되고 21선도 올라오고 61선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 과정들이랑 돌파를 했다가 조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함께 기술적으로 체크를 해보자. 뭐 그렇게 주가가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좀 싸게 잡는 게 유리하긴 하겠죠. 자, 높게 이제 매수를 접근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조정을 받으면 여기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대응을 잡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주가 평가가 너무 높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차익 실현을 하고 다른 종목들 좀 저렴한 종목들로 순환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니까 올라간 것들 한번 수익을 내고 내려왔을 때 이제 대응을 잡고 또 이제 올라가는 걸 기회를 잡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전략을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적절할 것 같다. 이렇게 설명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원전 관련 기업이기도 하죠. 근데 원전 관련 기업인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못했던 상태입니다. 뭐 개인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한 것 같은데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장기 이평선 241선이 한 8,000원 부근들 위치해 있으니까 이거는 좀 짧게 보자고요. 8,000원에서 9,000원 여기 매물대가 좀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좀 적자가 좀 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얇게 잡은 겁니다. 흑자가 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이거를 적정 좀 높게 장기적인 전망들로 좀 높게 잡을 수는 있겠지만 적자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 뭐 그런 의견들을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8,000원에서 9,000원 부근의 매물 저항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회복을 하는지 흑자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그 이후에 전략적인 부분들의 전략을 조금 수정을 해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에너토크인데요. 에너토크도 앞서 봤던 것처럼 좀 흑자가 났고, 뭐, 2분기, 4분기 좀 적자가 좀 났죠. 1분기 흑자가 좀 날 것이냐. 아까 앞서 봤던 것들처럼 뭐, 공장이 좀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이게 실적으로 조금 반영이 될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과거 대비해가지고는 주가 평가가 좀 높은 수준들이니까 좀 잘 나왔을 때 한 15억 정도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13억 정도 나왔을 때 EPS가 한 137원 한 140원 정도로 선정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000원 부근들로 해서 140원 대입을 해보면은 78배 수준들 조금 이제 고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시가총액이 이 기업은 1,0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유통비율이 한 70% 그렇다라고 하면 700억이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고 700억보다 좀 낮은 수량으로도 낮은 금액으로도 주가가 충분히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테마주줄
테마주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필요는 있겠죠.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시가총액 너무 소형 3천억 미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슈에 따른 주가가 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만큼 크고 기업 가치 대비해서 좀 고평가가 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달리 말하면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뭐 약간 한번 급등을 하면 좀 큰 폭으로 올라간다. 그런 식으로 약간 도박성이 좀 살짝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들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그렇게 저평가는 아니니까, 실적 대비해서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 구간은 아니니까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수익이 나왔을 때 우리가 빨리 현금 확보를 하는 것들도 전략이 좀 될 수 있다.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주식 수량에 따라서 전략을 계속 수정을 하면서 가는 게 우리 트레이더까지는 아니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성파워텍. 보성파워텍 유명한 기업이죠.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미국과 한국의 분쟁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들려주면서 주가가 좀 강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수급 주체를 보자면 외국인들은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매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 4,750원 부근에서 매물 저항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되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매물을 좀 받아내는 그런 성격들이 좀 보여졌거든요. 반면 이제 기관이랑 금융투자 같은 경우, 투신 같은 경우에서는 좀 매수에 좀 동참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랑 좀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적자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 1분기, 2분기에서 흑자가 좀 나오는지 체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전략적인 부분들을 수정을 해나가는 게 합당하긴 하겠죠. 연간 이익이 좀 잘 나왔을 때 한 23억 정도, 단기 순이익이 16억 정도 나왔으니까 EPS가 한 35원 정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지금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기업 가치가 적자니까 PER을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4,590원 수준에서 35원 정도를 대입을 해보면 131배 수준들, 시가총액도 2,250억 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에너토크, 뭐 그런 기업들이랑 조금 유사한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런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그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급등을 한다면 크게 간다라는 거. 반면 너무 올랐을 때 내가 뭐 달려든다던가 아니면 이제 무조건 들고 있다. 매물이 이런 식으로 거래량들이 매도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만큼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 이런 점만 특징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명전기를 살펴보면은, 이 기업은 그래도 흑자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PER이 한 22배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들이 조금 매집봉이라고 하죠. 이런 매집봉들이 좀 올바르게 좀 서져 있는, 이런 걸 이제 매집봉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거래량들이 나오고, 매도 물량들이 나온 것들을 받아내주고, 한번 슈팅을 할 때 약간 세력이 매집을 한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이 판단을 좀 하긴 하거든요. 고가가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 매물들, 그러니까 주가를 좀 올리고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는 걸 좀 받아내주고, 이때 이제 자, 매도하세요 하고 하면은 좀 받아내주고, 또 여기서 또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매도하세요 받아내주고, 거래량들 수급을 좀 하고 매수를 좀 한 다음에 주가를 야금야금 올리는 겁니다. 약간 광명전기도 이 세력주라고 하는 게 시가총액이 좀 낮은 상태고 PER도 22배. 그렇게 고평가 부분들은 좀 아니죠.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이슈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수배 전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 그리고 원전 쪽으로도 관련돼서 영향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력 설비, 전기 사업자로서의 실적 증가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사업 분야이긴 합니다. 높은 수준들이었지만 2019년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지배순이익이 80억 정도. 지금 이제 직전이 54억 원 정도였는데 80억 원 정도를 계산해 보면은 185배. 저는 이제 전기 쪽 사업자다 보니까 한 20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간에서 200원을 대입을 해보면은 14배 수준이 되죠. 그렇게 고평가 상태는 아니니까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넉넉 잡아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량들 여기서 이제 소화하는 물량 과정들
이렇게 돌파를 하지 못하면은 순종을 나오겠지만 이 부분에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실적을 체크를 해보면서 장기적인 부분의 의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250원 이 부분에서 물량들이 나오는 거 매물 소화 과정들 이 구간처럼 저항을 받느냐 아니면 이 구간처럼 돌파를 하느냐. 이 거래량들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을 뚫을 때 거래량들이 한 동반이 되는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실적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명전기는 제가 이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스몰캡 소형주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의견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의견들을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스몰캡 쪽에서 자, 이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고 대응을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기술. 자, 우리기술도 이제 거론을 좀 빼놓자고 하면은 좀 섭섭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원자력 발전 공급 대상 기업이기도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 해체 관련 기업이기도 해요. 근데 해체를 할 때보다는 원자력 발전을 공급을 할 때 조금 더 부각을 받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연간 실적은 흑자가 좀 나오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PER이 80배 수준이고 사상 최대 실적이 좀 난다라고 하더라도 72억 대상으로 계산을 해본다 해도 뭐 2배 정도 한 40배 정도 30배 이상 한 50배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이미 충분히 좀 올랐으니까. 저도 이제 한 이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매집을 좀 해보셔도 비중을 확대해 나가면서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좀 해보셔도 한번 슈팅이 좀 나오진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었던 구간이었겠지만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슈, 주가 가치 평가에서는 이슈 테마적인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 가치적인 부분들은 좀 봤을 때는 한 2,000원, 2,200원 이 부분에서 물량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주가가 PER이 좀 시장이 좀 이성적이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은 조금 제한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원전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어떤 것들을 공급을 하는지 기업들마다 산업 부분들은 전부 다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주가 이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테마적인 부분을 봤을 때 수급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들은 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이랑 가치 투자, 이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랑은 별개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기술은 소형주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시가총액 지금 좀 올라서 2,700억 수준인데 유통 비율이 한 9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500억, 2,000억 원 정도가 시장에 유통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거래량들이 동반이 됐으니까 추가 상승은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주는 것들, 기업 가치 대비 고평가가 어디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와주는지 항상 상승하는 종목들, 상승만 하는 종목은 거의 없으니까 살짝 경계는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전 KPS, 한전 KPS 보도록 할게요. 이 기업도 굉장히 저 선호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원전 관련 기업에서도 좀 빼놓지 않고 꾸준히 이제 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이 기업은 이제 한전 좀 이제 전액 출자로 자회사예요. 자회사. 한전의 전액 출자 자회사. 근데 한국전력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전이 지금 적자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 좀 현금을 좀 확보를 해서 적자를 조금 해소를 시킬 것인가 이런 리스크를 좀 있는 거거든요. 한전 기술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서도 이 한전 쪽에서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우리 사주 국민연금공단 한국전력공사 67%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여기 한 17% 정도 제외를 시장에 매도를 한다라고 해도 지배를 하는 거에서 수출을 하는 거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한전 KPS랑 한전 기술이랑 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한전 KPS 같은 경우는 51%, 조금 이제 한 5%, 6% 정도, 좀 10% 정도를 지분을 가지고만 있어도, 이렇게 지배를 하고 수출을 하고 협력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대주주 요건에 해당은 되니까요. 일단 그런 리스크는 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전망들은 나쁘지 않아요. 전망은 괜찮아요. 이 전망치가 있죠. 이런 기업은 1,300억 원에서 1,500억, 1,620억 원 단기 순이익도 꾸준히 증가가 될 거고 한국전력이 수출을 하면은 가장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두산 에너빌리티랑 한전기술, 한전 KPS 이 기업들은 거의 탑티어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관심도도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PS도 2,000원에서 2,600원, 2,900원, 거의 3,000원까지 증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전에 3,500원, 3,400원 수준들까지 좀 온 적은 있어요. 이 기업은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되는 그런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보더라도 PR이 높은 수준이냐 낮은 수준이냐 이런 걸 계산하는 것들보다는 지금 이제 17배 수준들이니까 고평가는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 18년도, 19년도 주가를 보는 겁니다. 성수기 때 주가가 좀 어땠느냐. 당시에 높은 수준들이 한 5만 원 부근들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탈원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보는 거죠. 이때 탈원전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좀 됐다. 이렇게 보고 원전에 대한 수익성 악화가 점점 반영이 좀 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제는 원전에 대한 전망이 좀 나쁘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5만 원 이 부분들보다 이 저항 구간 5만 원 부분들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한 6만 원, 7만 원까지도 좀 갈 수 있을 가능성들 이렇게 좀 거론을 해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주가를 목표 주가를 대입을 해가지고 내가 6만 원에 보겠다. 자, 그러면 이 EPS가 3,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3,400원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3,000원을 대입을 해보면은 20배 수준입니다. 자, 적정 가치가 얼마냐를 딱 뽑았을 때 16배에서 18배, 20배 수준은 적정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7만 원 부분에서 3,000원을 대입을 해보면은 23배 수준이니까 저는 이제 좀 장기적인 한 2년, 3년 원전 생태계 수출을 계속하고 실적이 증가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장기적인 전망에서 봤을 때는 6만원, 이 7만원 부분까지도 목표 주가를 선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니까 한전 KPS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잘 살펴보시고 우리 원전 산업에 대한 전망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이제 이후에 기업 가치로 주가가 조금 동기화가 되는지 반영을 시켜주는지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 가치 대비해서 한전 기술은 조금, 반면에 조금 한전 KPS랑은 조금 다른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인 전망들이 성장률은 좀 높은 편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주가가 그만큼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죠. EPS 470원, 990원, 선장률은 한전기술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성장률에 주목을 하면서 먼저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84,200원, 한 9만원 부분의 적정 주가라고 한다면 EPS가 992원, 자, 90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장성을 밸류에이션 좀 고밸류에이션을 반영을 시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전 기술도 이 블록딜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지분이 한 50%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한전 KPS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국전력공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전력공사 입장에서 내가 주식을 자회사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60% 이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50%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이 한 40%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수출을 또 해야 되고 지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50% 미만으로 낮아지면은 이게 기술이라는 게 우리 국가 전력 기술이잖아요. 전략적인 기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율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술 유출을 피하기 위해서. 자, 그런 상황에서 50% 지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정성이 좀 있죠. 안정적이죠. 유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40% 내리는 건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0%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50%까지 내리는 것들은 나쁘진 않은데, 가능은 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기업의 주가가 가치평가가 조금 고밸류에이션, PER이 좀 가치평가가 높게 평가되어 있다. 근데 이거는 좀 낮게 평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이 좀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매도를 하고 지분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나중에 뭐 유상증자를 하고 늘릴 수 있는 것들이니까 부담이 없는 거를 택하는 것들이 이게 한전기술이라는 거고 한전 KPS라는 것들이죠. 약간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 해본다라고 하면은 한전기술은 높은 성장성이 주가의 고밸류에이션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태인데 한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좀 높은 상태이기도 하고 조금 이제 고밸류에이션 매도를 하기 블록딜을 하기 좀 우호적인
환경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자유롭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 KPS하고 한전 기술이랑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약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전 KPS하고 한전 기술이랑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장성을 높은 거는 한전 KPS, 한전 기술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까지 자, 원전에 대한 산업, 이슈 업데이트도 해드렸고, 관련 종목들이 우리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그런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 이 기업들 간의 가치 평가도 한번 쭉 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제 댓글 보시면은 텔레그램 리서치 센터를 좀 운영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양한 정보들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